예,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연기해달라는, 미뤄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대표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단 국회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임명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어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불투명합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송영무 후보자나 조대엽 후보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다 했고 국회에서의 청문 일정은 모두가 이제 끝나서 사실 뭐 법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근데 어젯밤에 이제 우원식 대표가 긴급하게 요청을 했고 며칠 좀 시간을 말미를 좀 주기로 한 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협상을 해보겠다고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으로는 임명을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협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가능한 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겠다고 청와대에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걸 청와대가 받아들여서 그러면 야당과 여당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쪽으로 공을 넘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임명의 공이 청와대에 있다가 일정 부분 이제 여당으로 와 있는 상태고요. 여당이 어떻게 야당과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서 물론 최종 결정은 또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여당이 건의한 내용을 100%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만약에 합의를 이루어서 뭔가 만들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좀 엄중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또 야 3당 간에도 의견이 좀 달라서 이게 뭐 성과가 과연 도출될까 하는 그 의혹도 드는 것 같아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국회법상으로 보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3번 있었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전부 다 27번 청문회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얼마든지 권한을 행사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라는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야 3당은 지금 공조체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두 사람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지명을 철회하라. 그것이 이제 마지노선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늘 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 중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간곡히 요청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간곡히 요청했다는 거는 자기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청와대는 임명을 그냥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뭐 어저께 정무수석이 통보를 했고 그것을 우원식 원내대표가 간곡히 요청을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밑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2, 3일이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는 있으나 정치 문제를 정치로 풀지 못했을 때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엄청난 갈등이 재현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G20 정상회담에 어느 정도 정말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외교 성과가 국내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추경 정부조직법 통과 이것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한다면 임명 강행하는 것은 결코 뭐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사 문제의 추경, 정부조직법 이런 부분이 같이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그 낱마처럼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핵심적인 또 의문점 중에 하나가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낙마시키고 그리고 또 야당은 이제 국회 운영에 뭐 협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이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문제는 근데 두 사람 중에 또 누구를 낙마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각각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해결 방안 중에 하나라고 하면 여야가 협상을 해서 한 사람 정도는 그러면 낙마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그게 협상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한 1차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야당 입장에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낙마시킨다고 하면 그건 송영무 후보자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송영무 후보자는
임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 지금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1차적으로 뭐 여야가 협상을 해서 한 사람을 낙마시키는 걸로 협상이 되더라도 예.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단계에 가서 또 청와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물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 다 임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 협상을 해서 그걸 건의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송영무 후보자를 더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여야가 서로 다른 사람을 낙마시키는 것으로 만약 의견이 일치가 안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다 임명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라 그럴까요? 뭐 조언을 좀 한다면 어떻게 좀 이걸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여야 입장을 이렇게 같이 정리해서 이렇게 이제 청와대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일종의 말하는 이제 정치적 빅딜설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상징성의 면제로 봤을 때는 국방 개혁의 문제를 포함해서 당연히 뭐 정부 여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고 싶겠고요. 상징성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야당은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제기할 거라고 큰데요. 결국은 이제 정치라는 것은 결국 명분 쌓기고 더 나가서 나름대로 서로 주고받는 그 일종의 그런 거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발짝씩 물러선다고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굴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을 정부 여당에서 제시할 가능성, 물론 이건 추론에 불과합니다. 그럴 경우에 야당이 못 받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2명 다 임명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의 협상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나름대로 함의가 있어요.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돼서는 인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명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제시해서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야당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뭐 추경이라든지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협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만 끌어가고 나서 대통령 임명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하고 오늘 밤 늦게 아마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미 구속된 이유미 씨가 있고요. 남동생이 오늘 같이 영장실질 심사 받고 있고 이준서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아니 만약에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영장이 만약 발부가 되면요. 제가 볼 땐 검찰 입장에서는 그 윗선까지도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윗선의 조사라고 하는 것은 조작에 개입했냐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작에 개입했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조작이 된 내용을 알고서도 발표를 강행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만약에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버리면 제가 볼 때는 윗선까지 조사하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어디까지 보고를 했는지 또 그 보고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이게 거짓된 조작된 내용인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했다고 하면 이건 허위사실 유포죄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까지의 조사로 이어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뭐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본인은 뭐 검증은 아쉽다고 표현을 했어요. 검증을 좀 제대로 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범행과 자신은 무관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묵묵부당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강원도 속초를 방문한 모습이 누리꾼에 의해서 사진이 이렇게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언제쯤 입장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추세로 봐서는 검찰에서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더 이상 뭐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제가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실은 실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구속 여부를 떠나서서 정치적 도의적인 문제가 가장 핵심적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자꾸만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 나가서 지금 보면은요 검찰에서는 미필적 고의란 것보다는 확정적 고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자신들이 증거와 관련돼서 확신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좋든간에 지금 세 가지 용어가 지금 혼재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결국은 공모에 개입을 했느냐 여부, 아니면 공모는 아니지만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검증에 대한 문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구속영장이 첨부되면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런 그 공모 조작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제보 조정 문제만이 아니라 뭐 문재인 대통령, 문재용 씨의 특혜 의혹도 같이 동일선상에서 하자. 그런데 홍준표 또 대표는 본질은 그 부분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다고 한다면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든 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자신의 입장을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에서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기업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득을 따져서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하냐를 보고 있는 거겠지만 정치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치는 타이밍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실길했다라는 부분들, 오죽하면은 뭐 속초에서에서 그 모습이 언론에서 잡혀서 나왔다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행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런 그 와중에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 학교급식 파업 노동자를 향해서 좀 욕을 한 데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관련 발언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음이 원래 녹음이 되어서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를 합니다. 경위가 어찌 됐던 이런 부적절한 그 표현으로 혹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비록 사적 통화에서라고 하더라도 사용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사들이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전혀 느끼는 것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 회사의 운명과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어떤 그 금도를 벗어나면서까지 이렇게, 그리고 취재 관행에 어긋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보도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들으신 것처럼 이현주 의원은 이제 사과를 했고요. 김동철 대표는 언론 보도 윤리 뭐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언론사를 좀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언론 보도 윤리에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첫째, 녹음은 당사자가 녹음에 대해서는 통화 내용에서 녹음해도 절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 기자가 공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통화한 내용 중에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거나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했다면 그건 기사화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기사화 안 하는 게 저는 기자 윤리에 어긋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기사가 취재를 해서 물론 저게 직접 취재를 해서 보도하겠다는 말은 안 했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 뭔가 발언을 하는 내용이 만약에 국민의 상식이 맞지 않다고 하면 기자협조는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탐사 보도나 이런 보도를 보면요. 몰래 가서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도 다 용인돼서 보도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 윤리를 논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현주 의원의 저 사과 내용도 저는 상당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혹시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은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사과하는 거지 진정으로 정말 상처받은 그분들한테 사과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당직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는 저 노동자들을 향해서 욕설을 섞어가면서 또는 그분들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까지 발언을 하신 것은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그것도 당직을 맡고 있는 공당의 당직자로서 저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진정 어린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만 용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해서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왜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뭐 저희도 보면은 아주 하루에도 몇 번씩 기자와 결국은 통화를 하는데요. 좀 다 녹음된다는 걸 생각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인식 자체가 부적절한데, 다만 김동철 우리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들어둘 부분은 뭐냐면, 이게 표적을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표정으로 해서는 안 되고,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세력에게 더 엄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물론 보도를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데서는 더 적극적이게 언론이 감시해서 그 부분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균형적 보도의 자세가 취해진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런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과를 할 때는 조건을 달면 안 돼요. 무조건 사과를 하는 겁니다.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 할 수 없이 사과를 한다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이거를 좀 멀리하는 듯한 식의 그 부분은, 오히려 사과를 하고 나서도 사과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외교 뭐 강행군으로 불리죠. 외교 강행군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성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뭐 추경하고 다른 거 연계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죠. 아침에요. 예. 네, 청와대는 사실 명확하게 사실 저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무수석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협상의 대상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절차가 끝난 사람이 임명에 대한 협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이 어쨌든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을 인사 문제와 연계시켜서 보이콧하거나 아니면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부분에서 간곡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대통령의 요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시급한 현안이죠.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이 개편안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된 바람에 정부 조직이 지금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추경 예산안 같은 경우도 시기가 중요한데 그 시점을 놓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오늘 회의에서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차 휴가를 모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대통령 연차 휴가가 21일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이제 다 쓰게, 공무원들도 모두 사용해달라. 그리고 올여름은 해외 여행 대신에 국내 농어촌에서 좀 보내자, 이런 걸 대국민 캠페인을 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제안도 했는데요. 예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기도 대통령이 하고요. 전직 대통령과는 몇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적인 이런 모습에서 결국 이제 국민과 격이 없는 소통을 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대통령이요, 여름 한 달 동안 쓰는 휴가가 한 달입니다. 예. 그 한 달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정운영 책임자가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과로하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하더라도 쉴 땐 쉬고, 예. 그리고 나서 좋은 결정을 할 수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면은 저는 뭐 21일이 아니라 30일, 40일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해야지만이 마치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 정부가 추구하는요. 소득이 늘려서 소비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투자도 늘어나는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내수가 진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출보다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휴가를 쓰고 내수도 활발해지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정부가 추구하는 그걸 토대로 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쉬면서 이거 말고도 항상 우리 그 정부들 보면 이 골프 문제가 굉장히 있어요. 해외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하라고 하는데 이 골프와 관련돼서도 약 500만 명 정도가 골프 인구인데요. 이 소비세를 좀 대폭적으로 낮춰서 국내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소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것도 같이 함께 좀 대통령께서 지적도 하고 좀 바꿔줬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골프 안 치죠? 안 치시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어쨌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공무원들은 반가울 것 같아요. 이런 그럼요.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네. 나서서 휴가를 다 쓰겠다고 하고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환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휴가를 다 써서 내수도 잘 돌아가고 뭐 어디를 가야 돈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건강도 챙기고 이러고 가족도 잘 행복하고 이렇게 되면 일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골프 문제는 어떻게 좀 골프 문제도 저는 뭐 비슷해요. 김 교수님 말씀하고 저는 비슷한데 지금 점점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열릴 필요는 있다. 너무 그것 때문에 다른 운동과 차별화시켜서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